이 강좌 마치고 나서 계속 연장해서 쓰시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나오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8회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안 나올 거예요. 저를 보고 싶어도 못 보실 겁니다. 예, 저를 보시려면 하남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기 전에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열심히 쓰셔야 돼요. 강좌 끝나고 나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죠?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져 가요. 우리 한번 수업하고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도 수업한 날은 써야지 그러면서 집에 가시지만 집에 가시면은 텔레비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죠. 한 2, 3일 지나면 완전히 자서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실 거예요. 관심에서 멀어진다고요. 이제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런데 강좌가 끝나면 완전히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쓰시라는 거예요. 예. 의지의 한국인들은 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꼴은 계속 씁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써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분은 정말 드물어요. 진짜 의지력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밥 먹고 글만 쓰는 작가들도 책 한 권을 쓰려면 1년을 투입을 하거든요. 6개월이나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가들도 뭐 한 달에 책 한 권씩 내지 않잖아요. 그죠? 2년, 3년에 한 권씩 내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쓴다는 거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열정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강좌가 있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강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도와드리는 기간 안에 쓰셔야지 그게 싹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 숙제도 내드리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데 이게 딱 끝나보세요. 뭐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한번 내보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하는 거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도 실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다가 실습하고 다시 또 이론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이야기를 하라. 이제껏 세상을 쫓아다닌 그대여. 그렇게 써놨죠.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다 외부에서 오는 정보잖아요. 그죠? 예. 내가 외부로 발산하는 정보는 뭐 이야기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남이 쓴 글을 읽는 데는 익숙한데 내가 쓴 걸 남한테 읽히는 데는 아주 서툴러요. 예,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세상을 쫓아다녔지만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세상에다가 뭔가를 내놓으시라는 거죠. 발표. 예.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서전에 대한 오해. 자서전은 유명인들이나 쓰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도 다 쓰는 것이고 나이가 든 사람만 쓰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썼고 또 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서전 쓰기를 수행평가까지 해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중학생들한테. 중학생들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책 한 권 분량이 되어야 되느냐? 꼭 두꺼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꼭 두꺼울 필요는 없다. 아무리 얇더라도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부풀려서 과장해서라도 쓰는 게 좋으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풀려서 과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되 아주 진솔하고 담백하게, 솔직하게 쓰는 것이다. 내가 쓴 글이 비난받지 않을까? 내가 써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쵸?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달라. 아, 난 이렇게 생각해.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내가 내 책 쓰겠다는데. 그죠? 대피를 하면 나중에 들통나지 않을까. 대피라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필이 뭔지 아시죠? 남이 대신 써주는 거. 예.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고,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내가 내 이빨을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치과에 안 가죠.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병원에 안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을 못 쓰니까 대피를 맡기는 거지. 내가 잘 쓰면 못하러 대피를 맡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상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뭐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여러 장짜리 있죠. 질문지. 예, 아동기, 청소년기에서 쭉 4장으로 정리해서 드린 거 있죠. 그런 걸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사진 자료를 모아도 좋겠고, 장소를 찾아가도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녔던 학교나 직장이 있는데 30년 전, 40년 전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떠오른다. 그랬을 때 직접 찾아가면은 아무래도 생각이 더 나지 않겠어요? 제가 다닌 중학교가 장이동에 있었고, 고등학교가 미아리에 있었고, 대학교가 모진동에 있었고,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지난 다음에 거길 딱 찾아가면 옛날에 내가 거기서 활동했던 게 청사진처럼 쫙 떠오르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옛날 살던 동네를 가보면 그냥 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직접 가보시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서전 여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장소 찾아가는 거.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 자서전.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경영학의 대가입니다. 대가. 자, 저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 뭔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머리말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서전을 쓰는 종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똑같으면 소개할 필요가 없죠. 자,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에 제가 일반인 자서전 설명할 때 목차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정도.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자서전이 나에 대해서 쓰는 거다. 이게 나다 이 말이에요. 나.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만 쓰면 되냐? 그거예요. 나에 대해서만 쓰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만들어진 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고, 또 내가 태어나서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을 거고, 동생도 있을 거고, 뭐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이것들이 다 내 자서전의 소재가 돼도 되겠죠. 안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 피터 드러커는 어떻게 자서전을 썼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만 썼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영향을 준 사람들, 누굴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죠. 예. 기억에 남는 사람들. 만약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 50인을 딱 꼽아보라고 하면 꼽을 수 있겠죠.
그 50명에 대해서 쫙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서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피터 드러커가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쓰는 건 물론 좋지만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이런 거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나의 자서전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머릿말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위대하거나 유명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인물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뿐이다. 나는 그를 잘 알지도 못했으며 내가 8살 때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다. 이 책에 기술한 인물들은 내게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택됐다. 그들이 내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내게 반사하거나 굴절시켜 보여주었던 방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 중요한 인물, 뭘까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인물들. 아버지, 친척, 친구, 스승,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서전을 쓰실 때 내가 뭐 했다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해 보시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만 쓸 때보다 폭이 3배, 4배로 막 확장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나에 대해서만 쓰려고 하니까 아, 내가 뭐 했지? 자꾸 머리만 아프고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면서 자,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소주제 정하고 서술하기 요거 있죠? 여기 보시면 오늘 복사해드린 거 있어요. 복사해드린 거 보시면 6회기 실습 및 숙제라는 거 있죠? 예, 네, 여기 요거 6회기 실습 및 숙제 보면 7, 8 해가지고 7, 8이 나왔어요. 7, 8. 7번은 뭐냐면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철학, 사상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번 감사할 사람, 용서할 사람, 대인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것을 이제 이따가 실습도 해보고 숙제도 해보실 텐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8번 제목을 보시면 감사할 사람, 용서할 사람, 대인관계 중심으로 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할 사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7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지? 있나요? 없나요? 많죠.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도 있죠. 내가 뭘 잘해줬으니까. 저놈이 생각이 있는 놈이라면 나에게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떠올려 보시고 또 뭐예요? 용서할 사람, 용서할 사람, 용서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놈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를 안 빌고 가만히 있네? 승질나게. 그죠? 또 내가 누구한테 본의 아니게 해를 줬어요. 해를 끼쳤어. 그러면은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용서를 빌어야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럼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누군가 A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자서전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단지 뭘 했다 이 사건만 나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인생 전체 전반을 다 훑어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중요했던 인물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글로 남긴 거예요.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돈 안 되는 일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드린 거 있죠? 프린트물. 네, 돈 안 되는 일. 자, 이거를 왜 읽어봐야 하냐면 남이 쓴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썼구나. 그걸 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쓴 걸 읽어드리고요.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의 복이죠. 뭐 이렇게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거를 느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강사님이시죠? 저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정독도서관에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누구누구입니다. 네, 기억하다마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서전 쓰기 강좌가 다 마치고 난 후에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완성된 원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원고를 보여드리고 책을 한번 내볼까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와 시간만 약속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뵙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종종 찾아오곤 했다. 오랜만에 뵙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더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나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또 대단히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전하는 분도 있었다. 7년 전에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강좌가 마친 후 1년에 걸쳐 본인의 자서전 원고를 열심히 쓰셨단다. 그 원고는 종이에 펜으로 쓴 6필 원고였다. 여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지하철 선반 위에 놓고 내리셨단다. 원고를 컴퓨터로 타이핑해 두었더라면 종이 원고를 분실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원고가 유일한 6필 원고였단다. 앞불싸. 분실한 원고를 찾기 위해 지하철 분실센터에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결국 일주일 만에 포기하셨단다. 이렇게 애석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년간 쓴 원고를 분실하다니.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1년간 글을 쓰셨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글을 썼대요. 자기가 쓴 원고를 잃어버리고 아까워서 잠이 안 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그거고 다시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1년을 더 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1년 내내 전국에서 강좌가 개설되지만 처음부터 자서전 쓰기 강좌가 인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인기가 있었다기보다 아예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자서전이라는 것을 위인들이나 쓰는 위인전쯤으로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었다. 내가 2000년도에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에서 자서전 쓰기 강의를 했던 것이 내가 한 것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때는 글 쓰는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글이 모이면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삼고자 했다. 지금이야 강사료를 받지만 그 당시엔 받지 않았다. 그와 유사한 무료 강좌를 시니어스타워와 노블카운티 등에서 실시했다. 처음엔 수강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강의에 임했지만 횟수가 더해질수록 나에게 변화가 다가왔다. 강의를 하는 나는 나 자신이 자서전 쓰기에 깊이 매료되면서 사명감 같은 것이 자라났다.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난 지금까지 이 일을 17년째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이 나를 매료시켰을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느끼고 있는 희열을 그때도 느꼈었나 보다. 어쨌든 이제 자서전 쓰기 강사라는 것이 내 천직처럼 되어버렸다. 사명감이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해버렸을 것이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유명인들의 자서전을 찾아 읽고 분석하고 강의 교환에 적용시켰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제대로 된 강사료도 받는 적이 없었지만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아무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가치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 이 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이 올까? 아니, 관심이라도 가져줄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일에 왜 난 이리도 집착하는 걸까? 그만둘까? 그랬다.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끌어안게 되는 자괴감은 분명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너무 먼 길을 걸어와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기에 본전 생각이 간절했다. 포기하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누구로부터 또 받을 길이 없었다.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직진이 옳은 결정이었다.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 강좌를 제대로 운영해보고자 시도했던 것이 2010년이었다. 양평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른바 자서전 학교라는 명칭으로 나를 포함한 3명의 강사가 의기투합했다. 12회기로 강좌를 끝내고 그 이후에 더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이후에 다시 새로운 멤버가 결성되었다. 이른바 자서전 쓰기 운동본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관을 결성하려고 시도 중인데 이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년 전부터 자서전 쓰기 열풍이라는 말들이 매스컴을 통해 오르내리더니 이제는 전국 지자체나 도서관, 문화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앞다투어가며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기관에서 신규 강좌로 개설했다며 문의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는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17년 전에 돈 안 되는 일이라 관심받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돈 안 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욱이 그 일이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를 꿈꿔본다. 자, 이렇게 해서 글 한 편을 마쳤습니다. 예. 뭐 내용으로 보면 자서전 쓰기에 대한 거지만 이것도 저의 자서전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뭐 쓰는 방식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자서전 쓰기에 대한 건데 어쨌든 많이 응용이 되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저는 조금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상황극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상황극을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좀 입체감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극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약간 들죠. 입체감이라는 게 중요하죠. 입체감. 왜 입체감이 드냐면은 등장인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두 사람 간의 대화지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핑퐁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소설 기법을 보면 소설에 설명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화가.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이 대화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는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으로 시작해서 설명으로 끝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소설책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아마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재미없어서. 근데 대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참고를 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보죠.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도 있고 해당되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해당 안 되는 건 그냥 건너뛰면 되고 아, 요거는 괜찮네 하면 그걸 가지고 글을 쓰셔도 좋습니다. 청년기에 승리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은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은 군대를 제대할 때 느꼈던 감정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해당이 안 되겠죠.
청년기에 몰두했던 일, 분야, 좋아했던 일, 청년기에 연애를 했나, 배우자의 이상형. 이런 거는 좀 쓸말이 있지 않겠어요? 연애에 대한 거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이상형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 난 이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남자는, 평생을 같이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럼 탤런트 중에는 이상형이 없어요? 원빈? 장동건? 그러면 다른 걸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종교활동 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 중에 힘들었던 기억. 뭐 힘들었던 게 한두 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면서 상사와의 갈등. 그런 거 글로 쓸 수 있죠. 상사와의 갈등. 그 다음에 뭐 한 30년,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맨날 평탄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많았죠. 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사표 써갖고 넣고 댕기면서 언젠간 내가 이거를 당당하게 집어 던지겠다. 사장 앞에 가갖고 사표를 집어 던지면서 그만두겠다고 하겠다. 그런 거 막 다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 에피소드,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직장에서도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쓸데없이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글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많지 않겠어요? 군 생활에서 잊지 못할 전후가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사회 초년생 시절에 중요했던 문제. 20대, 30대 때 중요했던 문제가 뭔가요? 20, 30대 때. 결혼, 직장만, 직업 안정,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고민했던 일들 있죠. 예, 집 문제 굉장히 큰 거죠. 집은 뭐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아이디어들이 쫙쫙쫙쫙 떠오를 겁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가, 분가했는가, 불편했던 점은, 출산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가, 아이를 며칠 낳고 싶었는데 며칠 낳았다, 5을 낳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안 낳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출산 후 생활에 변화가 있었나, 직업이나 이사, 애를 낳은 다음에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애를 낳은 다음에 변화. 예, 남편은 2순위가 되고 이제 애가 1순위가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애부터 먹이고 남편은 그 다음에 먹이고, 뭐 그런 거 있죠. 또 결혼 상대를 어떻게 만났으며 강하게 끌린 때는 언제였는가, 친구나 가족이나 친구들은 나의 결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20대 초반에 한 일,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직장에 들어갈 때 상황, 시험을 봤는가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는가, 그런 거 있죠. 소개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첫 직업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요거 이제 청년기 결혼생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 또 노년기로 가면 질문이 달라지죠. 직장을 옮겨 다녔는가, 몇 곳을 다녔고 이유는 뭔가, 직장에 잘 적응했나, 상사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거 아까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했다 못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수가 돼서 무대 위에 서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돌아가셨네,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후 자식된 도리를 못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뭔가,
부모님이 매우 마음 아파하셨던 일은 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셨는가? 이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글이죠. 아니라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부모님 전상서. 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은 양육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바라본 어머니, 아버지의 청춘 시절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청춘 시절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땠나? 얘기를 들어서 아세요? 아니면 하나도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 들으셨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아들, 딸한테 들으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또 아들, 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데 본인이 청소년 때는 근데 본인도 이제 나이를 먹고 30대,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셨다더라. 그런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하죠. 근데 얘기를 들으려고 해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때는 늦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자서전의 소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혼 초 부부 사이에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미삼아서 즐겨 했던 건 뭐냐? 다룰 수 있는 악기. 악기에 대한 생각도 있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으세요? 피아노, 바이올린, 아코디온, 피리 있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쓸 수 있죠. 네, 악기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가출한 적이 있는가? 가출 해보셨어요? 가출. 근데 의외로 굉장히 착실할 것 같은 사람이 가출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기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성교육을 받았는가? 옛날엔 성교육이란 게 없었죠. 네. 내 성격은 어떤 편이었는가? 성격도 참 사람한테 중요한 건데 외향적인가, 내성적인가, 다혈질인가, 온순한가, 성급한가, 느긋한가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거리가 나오겠죠.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했는가, 그 반대인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예,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어떤가, 내가 어땠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해준 사람이 있는가? 충고해 준 사람 있으세요? 청소년기 때 야, 내가 말이야 너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가 칭찬을 하면서 나한테 충고를 해줬다. 그러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뇌리에 깊이 박힌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또 청소년기에 가장 믿었거나 존경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그냥 유명인 중에서 있겠죠.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